안녕하세요. 예모니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반짝이는 것은 아픔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요한 바오로잇의 성인 교황입니다. 지은이는 지안 프랑코 스비데르코스키, 옮긴 이는 강우식, 펴낸 곳은 가톨릭 출판사입니다. 함께 하실 부분은 책의 84페이지에서 96페이지, 채석장의 석공입니다. 채석장의 석공. 1940년 전쟁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다. 전쟁 발발 초기에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관계가 견고한 듯이 보였다. 양국의 정보 계획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도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양국이 동의한 협정의 결속력에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의외의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이 변화는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의 정직성을 의심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이 무자비한 독재자들에게 정직성이라는 어휘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이다. 독일군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 4월 19일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베저강 작전이 개시되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양국 정부는 장차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대해 이미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만약 노르웨이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그리하여 노르웨이군이 국가 방위 태세만 갖추고 있었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이 지점에서 달라졌을 것이다. 손쉽게 노르웨이를 점령한 뒤 독일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단 5일 만에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정복할 수 있었다. 벨기에의 레오폴트 3세 국왕은 5월 28일 독일에 항복했다. 연합군은 간신히 프랑스 덩케르크에서 독일군의 포위당해 함정에 빠져있던 30만 이상의 병사들을 기적적으로 철수시켰을 뿐이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6월 14일 쿠출러 장군의 18사단은 파리에 입성하여 에펠탑에 나치 깃발을 달았다. 그러나 히틀러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할 시간조차 없었다. 바로 그 다음날 소련의 불군 군대가 리투아니아를 점령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소련의 최후 통첩과 모스크바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4시간 후 불군 군대의 침략을 받았다. 이후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같은 운명의 길을 걸었다. 2달 후 발트 3국은 조작된 표결을 거친 후 공식적으로 소련에 흡수되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히틀러가 유럽 서부 지역 출정과 영국 침공 계획으로 분주한 틈을 타 스탈린은 자신의 제국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다. 그러고는 마치 이 모든 변화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듯 히틀러에게 자신이 그러한 합병에 나설 수밖에 없었노라고 통보했다. 스탈린은 독일과 소련 사이의 불협화음을 만들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거듭된 시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히틀러는 분노했다. 그는 그렇게 모멸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남에게 이용당했다는 굴욕감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꼈다. 게다가 그는 영국과의 전투에서 패했다. 그가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여러 도시를 맹렬하게 폭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 침공을 무기한 연기해야만 했다. 바로 그 시기에 히틀러는 모든 점령지에 대한 억압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보복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폴란드에서도 모든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악화되었다. 검문 검색이 더욱 엄격해졌고 조직화되었다. 구타,
체포, 이송 작전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즉결 처형도 많아졌다. 물론 폴란드가 병합된 후 몇 달 동안에도 총독 직할령에 거주하는 14세부터 유대인의 경우에는 12세부터 70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일터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발각될 경우에만 즉결 처형되었지만 이제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누구나 직결 처형되었다. 이 때문에 카롤도 신분증으로 사용될 노동증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그래야 배급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전쟁 전에 아버지가 받은 연금은 폴란드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었기에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이라도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야 했다. 오로지 그 급료만이 두 가족의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노동증이 필요했던 것은 어느 날 검문을 받고 미처 해명할 틈도 없이 길바닥에서 총살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카롤의 친구들은 그가 작쇼베크 채석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채석장은 세계적 기업인 솔베이 화학 소속이었다. 율리우스 퀴드린스키뿐만 아니라 몇몇 대학 동기들도 그곳에서 일했다. 그곳은 나치의 감시가 심하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일터였으며 채석장의 감독들도 믿을 만한 폴란드인이었다. 또한 채석장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단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그들은 학교로 돌아갈 젊은이들이었다. 그리하여 카롤은 채석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는 30분 정도를 걸어 일터로 나갔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었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어서 얼굴에 반드시 바셀린을 발라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와 율리우스는 함께 막사로 기어들어갔다. 일하는 동안 뼛속까지 시린 얼음 진눈깨비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막사 안에는 작은 난로가 있어 커피를 데워 마시는 작은 행복도 누릴 수 있었다. 채석장은 사방이 막힌 거대한 골짜기였다. 말하자면 일종의 협곡이었는데 그 깊이가 18에서 28m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일부러 허리를 뒤로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는 한 사방이 온통 암석만 보였다. 채석 작업은 분업화되어 있었다. 큰 덩어리의 석회암을 망치로 부수는 사람, 잘게 부서진 돌을 대형 갈퀴로 긁어 모아 손수레에 담는 사람, 그리고 외바퀴 손수레를 밀어 선로까지 운반하는 사람 등이 있었다. 처음 카롤은 돌을 나르는 인부로 일했다. 사이즈가 커서 헐렁한 적색 작업복, 나무로 만든 신발, 그리고 허름한 모자를 배급받았다. 이것들은 일하다 보면 금방 기름때로 더럽혀졌다. 그는 부서진 돌멩이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밀고 채석장에서 선로까지 운반하여 건조실로 이동시킬 짐차에 쏟아부었다. 이처럼 채석장에서 선로까지 오르내리는 운반 작업은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는 3교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다른 일꾼이 하던 작업을 대신하기 위해 불려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석회암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공정을 맡기도 했는데 그 작업은 경험 많은 이들이 귀띔해 주었듯이 돌 조각 파편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대개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수월한 작업이 할당되었다. 부상을 염려하는 친구에게 카롤은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직 해머로 돌 부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던 중 카롤은 훨씬 중요한 작업에 배치되었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폭파 기술자의 보조 자리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폭파 작업은 책임이 무거운 전문적인 일이었으며 그만큼 위험 부담도 높았다. 폭파 기술자는 석회암 덩어리에 깊게 구멍을 뚫고 장대를 이용해 그 안에 폭발물을 삽입하여 그것을 폭파시키는 작업을 담당했다. 카롤이 보조했던 기술자의 이름은 프란치쉐크 라부스였다. 그는 아직 젊은 카롤을 존중해 주었고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라부스는 카롤이 일을 매우 빨리 배우며 성실하다는 것을 지켜보고는 까다로운 작업도 그에게 온전히 맡기고 자신은 모든 과정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점검만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생각지도 못한 말을 건넸다. 이보게, 내가 보니 자네는 사제가 될 제목이야. 목소리가 좋으니 성가도 잘 부를 테고. 아무튼 자네에겐 사제 생활이 정말 잘 어울릴 게야. 카롤은 아직 사제직에 대해 생각지도 않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겪은 고생과 고단한 삶, 그리고 정신적 충격 등이 장차 그의 사제 생활에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었다. 사실 노동자의 현실을 몸으로 겪었던 체험 덕분에 그는 복음 말씀을 새로이 깨우칠 수 있었다. 특히 공군과 고통과 불의를 겪으면서 연대의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다. 노동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노동이 인간다움의 본성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들리는가? 절도 있게 반복되는 저 해머 소리. 너무나도 친숙한 저 소리가 들리는가? 그 리듬에 맞추어 나는 해머를 힘차게 내리친다. 들리는가? 폭약이 거대한 암석을 끊어내는 소리. 날이 갈수록 확신을 주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 리듬은 노동의 위대함이 이미 사람 안에 있다고 알려준다. 카롤이 시를 쓰는데 골몰한 이유는 시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느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발견한 숭고한 진리에 대해 숙고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카롤은 시를 지으며 자신의 자유와 그리스도교적 희망에 대해서 고뇌하는 현세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수많은 시련을 앞에 두고 있지만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리라는 신념과 그러한 신념을 지니고 있기에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카롤은 채석장에서 일어난 참사를 목격하고서 받은 충격을 추스를 수 있었다. 폭파 작업 때 돌 조각이 튕겨나가 한 동료 노동자의 관자놀이에 박혀 목숨을 앗아간 사고였다. 그는 당시의 감회를 아래와 같이 회상했다. 그들이 바닥에 쓰러진 시신을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말없이 발을 맞춰 움직였다. 그들은 침묵으로 피로와 부당함을 소리쳤다. 그들이 망자를 자갈밭에 조심스레 눕혔다. 아내가 찾아왔다. 비탄에 잠긴 모습으로. 어린 자식이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카롤은 그 가엾은 동료의 시신을 바라보며 비애를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무력감과 분노도 느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픔을 이해했다.
돌멩이를 가득 실은 손수레는 다시 움직인다. 짐차는 선로를 따라 들꽃 사이로 사라진다. 다시 한번 폭파 소리가 채석장을 뒤흔든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의 심오한 원리를 간직한 채 떠났다. 더 많은 분노가 더 큰 사랑을 이끈다는 이 세상의 신비스러운 원리를.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후 카롤은 솔베이 화학 공장의 수질 정화부로 전출되었다. 이곳은 집에서 훨씬 떨어진 곳이었지만 공장 내부에 간이 식당이 있어서 따뜻한 스프와 거기에 찍어 먹을 빵 몇 조각을 배급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일이 훨씬 수월했고 휴식 시간도 더 많았다. 카롤은 주로 야간 근무를 했다. 그래야 수산화칼슘 화학물이 든 들통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야간에 그가 맡은 일은 보일러 상태를 점검하는 단순한 일이었다. 그 덕분에 그는 야간 근무 시간에 집에서 가져온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한 노동자였다.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는 결코 자신이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곳 노동자들은 첫날부터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차차 그의 성품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그를 아꼈다. 한편으로 그들은 카롤을 존경하기도 했다. 그래서 카롤이 정오에 작업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그들은 카롤이 일이 많아 점심을 거를 때면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다 주었다. 그리고 야간 근무 때 그가 필요해 보일 때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카롤, 눈 좀 붙이지 그래. 보일러 점검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네. 그들은 노동만 함께한 것이 아니었다. 카롤과 동료 직원들은 종교 문제를 포함해 온갖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도 벌였다.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망코프스키라는 이가 전문가였다. 큰 키와 뚱뚱한 체구의 망코프스키는 폴란드 사회당 당원이었으며 철저한 무신론자였다.